빨리 풀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곳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지금 5분 오셨을 줄 알고 포장마차나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중에 송도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제법 많이 있으시구나. 조명이 너무 잘 안 보입니다. 자, 이 중에 혹시 나인틴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저희를 모르는 분, 저희를 모르고 그냥 광고나 이런 걸 보고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봐요. 이 봐요. 그렇습니까? 아 깜짝이야. 지금 손든 분들 빼고 다 모르는 거예요. 걱정이네. 저희는 그 SBS에서 근무하고 있는 PD들입니다. SBS 라디오에서 프로그램 연출하고 있는 PD들이고요. 그리고 시네타운 19이라는 영화 팟캐스트를 7년, 8년.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팟캐스트란 무엇이냐? 나는 꼼수다에서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스티브 잡스가 네, 애플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이 연동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라디오 매체, 오디오 매체를 개발했는데 이 팟캐스트인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만들었다가 조금의 인기를 얻게 되어서 지금 8년 가까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방송. 혹시 팟캐스트 탄생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또 바쁘신데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 뭐 주제는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를 또 8년째 담당을 하고 있고 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다 영화 좋아하시죠? 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1919년 단성사에서 의리적 구토라는 연쇄극,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기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 뭐 춘사남규의 아리랑 등등등등 수많은 작품들을 거쳐서 봉준호 감독이 칸느에서 영화 100주년 2019년도에 칸느에서 최고의 작품 상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상징적인 일이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현재 김천일 올드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PD로부터 영화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좀 먼저 나누고 그리고 저와 이재익 PD가 준비한 영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던지는 거 아닙니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겠죠? 받겠죠. 묶어도 네, 불렀습니다. 던져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주제를 제목으로 하면 펭수와 마블과 BTS입니다. 요새 좋다 싶은 건 나서 꾼 거예요. 다 가지고 다 왔네요. 갖다 붙였어.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작년에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마마라는 그 쇼가 있습니다. 뭐 가수들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쇼인데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는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 K-팝 가수들이 이제 전 세계에 가서 하는 쇼인데 되게 사소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소년 점프라는 노래를 부른 마미손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마미손이라는 가수는 실제 정체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 정체는 이제 레드클라운이라는 래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마 쪽에서 마미손과 매드클라운의 대기실을 각자 따로따로 준비를 해줬어요. 되게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이유와 이게 이제 오늘 펭수와 BTS와 마블 좋은 거 핫하다 싶은 건 다 엮은 이 주제랑 관련이 됐고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가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마미손과 매드클라운의 대기실을 따로따로 준비해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마미손의 세계관을 마마 주최 측에서 이해해줬다는 거거든요. 매드클라운은 공식적으로 나는 마미손을 모른다, 그러니까 마미손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미손도 마찬가지로 매드클라운의 존재를 부인해요. 우리는 누구나 그걸 알고 있지만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존하고 메디컬라는 다른 사람이지 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거는 마마 주최 측이 영리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만큼 어떤 그 시청자층, 소비자층의 그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펭수, BTS, 마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펭수 같은 경우에 그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 하지만 대중들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애써 모른 척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했어요. 펭수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펭수 자체인 거야. BTS나 마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왜 중대한 의미를 갖냐면 세계관을 받아들여줘서 그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를 관객들이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을 안 받아들이면 마블 영화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사람이 날아다닐 수도 없고 뭐 광선을 쏠 수도 없는 건데 저게 말이 되냐. 근데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면서 재밌어하는 이유, BTS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사실 펭수는 남극에서 온 2m10짜리 자이언트 펭귄입니다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왜 중대한 변곡점이냐는 창작자들의 혹은 영화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을 했는데 다른 영화 이제 아이리시맨이라는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입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저는 굉장히 중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말 한마디가 본인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말 하나가 뭐냐면 마블 영화는 시네마가 아니고 놀이공원과 같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저는 되게 중대한 의미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 이런 거를 가보면 파라오의 저주, 무슨 아틀란티스의 분노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롤러코스터가 파라오의 저주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파라오를 만나는 것처럼 이집트에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마블 영화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마틴 스콜세지가 추구하는 영화가 하는 건 좀 다르죠. 그건 허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일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전까지는 말하자면 세계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엑소라는 SM의 그룹이 나왔을 때도 무슨 엑소가 외계인이다라는 설정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엑소의 팬들만 엑소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다라는 설정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때는 서브컬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서브컬처의 세계관이라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메이저 컬처로 말하자면 양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저는 이 마미손이라는 래퍼의 대기실을 따로따로 준비해준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화가 이전의 영화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숫자가 세계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세계관이라는 것 내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계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라는 걸 언급했다고 칩시다. 혹은 아니면은 헐리우드의 영화 마블 영화를 언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세계관 내에서는 마블이라는 영화가 존재하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면 마블 영화가 존재하는데 그 마블 영화의 배우가 혹은 누군가가 등장을 했을 때 그거를 배우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관의 충돌인데 마블 영화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겠죠. 마블 영화에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DC의 슈퍼맨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슈퍼맨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마블 영화에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걔는 그 영화 내에서 슈퍼맨으로 받아들여줘야 하는지 혹은 슈퍼맨이 아닌 그냥 그 영화에 등장한 배우로 받아들여지지에 대한 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계관들을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이제 펭수가 이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핫한 BTS도 넘어섰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핫한 건데 이게 하필이면 한국 영화가 우연이겠죠. 숫자는 우연에 불과하지만 한국 영화가 100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떤 중대한 변곡점, 세계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숫자가 유효한 어떤 숫자를 넘어선 임계점을 넘어선 사건이다. 그래서 이 펭수와 BTS와 마블 영화들이 어떤 대중적으로 정말 메이저 문화로 올라섰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의 아이리시맨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거부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관이라는 걸 거부한 거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건 영화가 아니다. 뭐냐면 영화라는 것은 공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라는데, 마블의 영화들 보면서 우리가 영감을 받지 않잖아요. 아,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든지, 우리가 아이언맨 보면서 아, 삶을 아이언맨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영감을 주는 영화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처음에 영화는 기차가 달려오는 장면만을 보여주는 어떤 관찰자적 시점의 영화였다면, 그 후로 영화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을 해서 우리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주류 문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주류 문화에 영감을 주는 영화가 주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완결된 세계를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영화가 주류가 되는 그 변곡점이 아마 올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펭수와 BTS와 마블 영화들이 히트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 100년을 맞이해서 뭔가 특이점, 변곡점이 나타났다라는 유승 PD의 말씀이 있었고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펭수가 BTS를 넘어섰을 때 굉장히 불쾌하네요. 펭수 팬들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여기 펭수 팬들 많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과드립니다. 빠른 사과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재 PD님은 어떤 이 한국 영화 100년을 맞이해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이 풀어주실까요? 주제를 갖고 생각했어요. 사실 특히 이승 비디오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 싫어하죠. 이게 100년이면 100년을 균등히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사실 말하자면 최근 한 20년 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아하는 1930년대 영화 뭐가 있습니까? 저랑 팬들이죠. 저랑 팬들이죠. 아리랑 없어요. 아리랑 1960년대 영화 중에 3개 탑3. 영화가 무슨 모르잖아요. 이거예요. 사실 100년을 논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러서 영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였죠. 괜히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영화에 애정이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각해.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알게 이 영화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난 흑백 영화 봐도 좋고, 난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 계를 봐도 좋고, 다 좋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1970년대 영화 3편 꼽아보세요. 꼽을 수 있습니까? 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짜 뒤로 가야 80년대, 아마도 90년대. 네, 100년의 영화지만 사실 각자의 또 영화의 시간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30년 거죠. 정도. 시민 케인을 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피 정도.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주제는 뭐냐면 청춘이에요, 청춘. 왜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내 인생에 있어서 청춘의 시기의 일부로서 영화를 처음 시작해요. 아마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44살부터 영화가 좋아졌다. 이렇게 꼬였을 거예요. 청춘의 일부로서 영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춘 영화나 또는 영화에 들어 그 시대에 그 당대 현 시대에 영화에 들어있는 청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 앞에서부터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지만 저는 좀 최근 영화부터 한번 풀어가 볼게요. 왜냐면 지금 언뜻 봐도 20대인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제가 막 말한 태양은 없다 얘기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없다요? 그래서 청춘을 이야기하면서 청춘 영화를 꼽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정말 20살이니까 담겨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그 20이라는 나이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지 정말로 어떤 이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청춘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 생각합니다. 영화는 엉덩이에 고추기 비어도 대우를 하려고 하면 뭐 그렇죠. 네. 말하자면 몽정기 2018년, 17년? 네, 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보면 되는 거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청춘의 모습이 있어요. 이 기생충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모습이 어떤 계급,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계급 또는 이 수직적인 층위로 표현되는 2층 주택, 바로 밑에 지하실, 그 지하실 밑에 지하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 구조의 정착을 하고 그다음 그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성인들의 어떤 그 권력 싸움 또는 복종, 리스펙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에 천착을 하지. 생각해보세요. 거기 있던 청춘들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두 청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지하방에 사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청춘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록 PC방에서 P방 알바가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끝까지 피고 있고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밥 먹다 사기를 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이런 누군가를 속이지만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그 남동생은 그런 그 물론 이제 그 학생 그 어머니가 약간 맹하긴 하지만 어쨌든 애 가르치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그 학생 아마 문장어 오형식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희도 모르는 오형식이에요.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이 비슷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 보면 왠지 카이스트 내지 연대공대 정도 가 있는 그런 연대공 느낌이요. 네, 영국 느낌이 있어요. 보면 아마 이 친구도 공부를 꽤나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교육을 잘 받고 마치 조련된 말들 같은 자기 또래 부유한 친구들, 부유한 집의 자제들 이길 수가 없었겠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 딸은 또 어떠냐? 똥손이었을까요? 그 딸이? 아니면 뭐 생날라리여서 맨날 오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제 애들 표현으로 난장 까고 뭐 5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오고 이런 친구였을까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 뭔가 해보려고 되게 애를 썼을 거예요. 손재주도 있고 걔도 뭐한 칸데스키까지는 몰라도 약간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느낌이 있죠. 이 청춘들의 모습을 봅시다. 하지만 이 청춘들의 그 말하자면 10대 모습이 생각되고 20대 한 초중반 모습부터 나오는데 이 청춘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 이 청춘들이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까? 기생충 안에서? 정말 새카만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청춘들 두 명한테서는. 게다가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반항합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개 같은 우리 정도 이렇게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열심히 하고 포토샵도 뭐 할 줄 알고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까? 포토샵 중대한 범죄죠. 중대한 비범죄죠. 마약을 가져와도 되지만 표창장 유정 안 합니다. 얘들은 뭐 뺏고 이런 이거 거의 사형 수준이에요 지금. 사람이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혁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한국 영화의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서 세기 말에 나왔던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99년, 2000년 이 즈음에 나왔던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영화들을 봅시다. 그 당시 청춘들의 모습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이 고도의 그때까지만 해도 뭐 말하자면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활활 타오를 때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보자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아까 제가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던 하지만 그랬던 친구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영어 공부 안 했고 그림 열심히 안 그렸어요. 싸움하고 친구들하고 패싸움하고 뭐 담배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지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적어도 기생충에 나왔던 그 젊은들처럼 순종적이거나 나약하거나 새카만 절망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반항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랑 이제 태양은 없다가 주연이 같은데 그분이 여전히 해먹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맛있는 그분은 이제 32년째 청춘 스타죠. 하이틴 스타. 그래서 이 두 영화를 보면 굉장히 아득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20년 이상의 간격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오히려 그때의 청춘들이 훨씬 더 가능성 측면에서는 뭔가 당당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죠.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존재하는 청춘 영화들 안에 청춘 영화들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낭만이라도 정서가 있습니다. 낭만. 우리 그 좋아하던 한국 영화의 멜로의 전성 시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때 등장했던 청춘들은
연애하려고 태어나야 될 것 같아. 특히 친구가 환생하고 막 동거 편지 보내면 난리지. 난리야. 낭만. 요즘 그런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런 영화를. 저는 일부러 요즘 그 이 멜로 영화라고 일부러 영화가 나오면 일부러 찾아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사랑 영화가. 뭐 이건 유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보통 연애도 다 그 장에서 네. 봤습니다만 역시 90년대 그 좋았던 시절의 그 낭만은 더 이상 청춘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그 올해 나왔던 작품 가운데 좀 공효진, 김래원 주연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영화는 만들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재 PD님의 낭만과는 오히려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사랑의 찌질함이나 우리 삶의 어떤 그 비루함 같은 것들을 오히려 잘 녹여냈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건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는 거죠. 낭만이 없어요. 네. 지극히 현실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생충의 청춘 관련해서 그 창작물이라는 거는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냐, 어떤 처지에 있었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대의 창작물을 당대에 보는 건 굉장히 의미했거든요. 이제 와서 70년대 영화 본다고 그 현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낭만이 사라진 곳에서 이제 낭만 영화 봐봐야 와닿지도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도 90년대생들이 기생충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90년대생들 제가 뭐 얘기를 들은 애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가 너무 무섭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굴러떨어질까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반지하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막 기생하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삶을 살게 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영화보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시절에는 반지하 방에 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기생충을 보면서 야 그래도 쟤들은 방도 있고 이렇게 살 데가 있구나 하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창작물이 되는 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처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것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렇게까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생충에 나오는 어떤 빈부의 격차나 이런 거에 대해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빈부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기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청춘들은 우리 영화에서 한국 영화가 1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점점 이 100년이라는 제가 아까 왜 30년 40년 얘기를 했냐면 그 시대의 청춘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그 시대도 모르겠고 그렇게 옛날 영화를 잘 못 봐서 모르겠다. 50년대 영화에 나왔던 춘춘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은 모르겠으나 뭐 어떤 처절한 가난과 뭐 이렇게 가난 속에서 뭔가를 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라고 한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여공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굉장히 많죠. 영화에 한 명쯤은 여공이 꼭 나왔죠. 지금은 전혀 사라진. 그런 현실들이 있었겠죠. 사실 이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청춘이 아니기에 함부로 얘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그나마 저는 집에 청춘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조심스럽고 두 번째는 자 그럼 이런 그 아까 이승필이 얘기한 것처럼 아득하고 공포스러운 이 정말 너무나도 공고해진 이 치위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왜 이걸 부수고 올라가지 못하냐고 질책할 것인지 이를 양쪽으로 들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칫 그렇게 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냥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하지만 두려움에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올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도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은 뭐냐면 기성세대에 대해서 청춘들이 끝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은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으로 굴러먹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뻔뻔해지고 더 표독스럽게 계속 요구해야 그나마 조금 나눠줄까 하는 좀 슬프지만 현실론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비관적으로. 뭐 제 결론은
그겁니다. 포기하는 편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0세기 제일 막바지에 가장 위대한 청춘 영화라고 추앙받는 영화 두 편 됐습니다. 하나는 그 이재익 작가의 질주라는 소설을 질주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분명 내부 그 팟캐스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그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영화를 한 2편 정도 시나리오를 쓰고 이 사람아 영화 여러 편 썼지 그거. 가장 최근적인 이유가 뭐 8년 됐죠. 혹시 그 이민정 씨가 주연했던 원더풀 라디오 아시죠? 예, 그 작품이라든지 제목은 안 얘기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감 있는 멜로 영화죠. 네, 목포는 한구다. 뭐 또 질주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여러 편의 작품을 실제 시나리오를 썼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근데 그 메드플라워가 마미송처럼 다른 인물이에요. 이재익 작가님 계시고 저는 팟캐스트 하는 이재익. 네네 그 작가님 그 작가님이 그 작가님이 또 등단도 굉장한 굉장히 일찍 하셨죠. 약관의 나이에 등단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문학동네에서 맞습니다. 23살인가요? 22살인가요? 23살 굉장히 어린 나이. 문도에서 등단하시고 하여튼 그 그런 어마어마한 거 치고는 작가십니다. 그분의 성취는 좀 쓸쓸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직 정석기가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주 지나갔어야 될 잠깐만, 말이에요. 그분의 고무장갑을 쓰고 다니시나요? 동작을 끼고 있죠. 그분이 끼고 계시구나. 질주는 그 질주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한 편이 뭐냐면 이제 그 질주 이좀 으뜬 거 보급니다. 볼 수 있는 작품이 이제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걸 뭐 지금 써보면 으뜬 거 보고 야 기가 막히다. 들어왔습니다. 뒤에 미래에 있는 거. 이게 뭔지는 이제 팟캐스트 이번에 업로드된 걸 들으시면 알 겁니다. 네. 거기 보면 아마 조금 그 이 정확한 제가 암기력이 점점 이 나이 드니까 뇌세포가 줄어들어서 외우진 못하는데 대충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선택하라. 자동차를 선택해라. 멍청한 TV쇼를 선택해라. 아무리 부어도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보험을 선택하라.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싸질러온 아이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그 아이들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리는 노년을 선택하라.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뭐라고 하죠? 나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 뭐 이런 굉장히 그 당시 카페에 여러 번 인용됐던 묵가시 가득한 얼마나 진짜.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그때는 그런 혼란과 어떤 혁명과 어떤 거부의 몸짓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이 나온 기생충이 아까 이승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에 100% 기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유럽에서 이거 우리나라 얘기네 여기서 이거 미국 얘기를 왜 한국 감독이 만들었지? 다들 이런 반응이 주로거든요. 80%가 그런 반응들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화가 이제 돼 있는 이 자본주의 계급의 어떤 고착화 같은 상황에서 짓밟히고 눌리고 기성세대가 뭐 과실을 다 가져간 이 상황에서 뭐 남아있지도 않은 이 과일을 멍하니 보고만 있는 이 상황에 이 청춘들에 대한 해답을 또는 그 낭만을 앞으로 지금 100년 됐다고 하니까 남은 뭐 110년, 120년 더 뻗어나갈 우리 영화 속에서 작은 위안이나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은 나오기 힘들겠지만 위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영화는 우리를 또 위안해주는 손길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바람에서 뭐 제가 쭉 봐왔던 한 30년 정도 되는 이 영화 관람 역사 속에서의 청춘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PD가 영화 속에서 어떤 그 청춘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는데요. 정말 올해 되게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기념비적인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큰 상을 받는다는 게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관객으로서도 썩 유쾌한 일인 것만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리적부터 이후에 사실은 뭐 춘사의 작품들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윤정현 감독의 뭐 유관순이라든지 해방 이후에 이제 뭐 우리 독립운동을 다룬 그런 작품들을 비롯해서 또 전쟁 이후에는 반공을 다룬 작품들을 비롯해서 이런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화인들의 어떤 그 꿈은 계속 지펴져 왔습니다. 사실 저희 정말 어려웠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돌이켜보면 영화는 하나의 큰 엔터테인먼트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든지 뭐 아니면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그 청춘의 모습들을 또 그 당시에도 또 늘 항상 그려왔었고요. 지금 듣기로는 지금 말한 영화를 다 본 느낌이거든요. 서로 그거 안 보시고 여기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깜짝이야. 한국 영화 100주년을 죄송합니다. 기념해서 저희 셋이 왔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기능 이외에 이 영화의 어떤 그 깊이, 영화 속에서 어떤 삶의 어떤 철학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한여를 만든 김기영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마부 같은 이런 수작들이 그 와중에서도 등장을 했고 우리 영화사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주 쟁쟁한 감독들이 열광했던 뭐 예를 들어서 김기영의 한여 같은 경우에는 윤상수 감독이 리메이크까지 할 정도로 그런 작품들이 조금씩 맹아, 싹을 틔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나무위키 외워서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아, 너무 위키요? 이성진이 제가 알고 있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고유명사 쫙 외운다면 그 까먹기 전에 다 얘기하는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냥 좀 더 들어주세요. 저 어쨌든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까먹으니까요. 제가 외웠던 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서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SBS 정책이라고 해서 우미나 정책을 쓰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영화판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마 부인. 사실 이게 에마 부인이라는 게 실바 크리스텔이 주연했던 그 마담 엠마누엘에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엠마에서 에마가 되고 에마니까 말을 타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태우게 되는 그런 사실은 웃지 못할 그런 말하자면 조금 웃기지 왜 웃지 못하려 근데 저거 알아요? 아니 네 얘기했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미 늦어서 해야 돼. 그 마가 처음에는 그 말마가 아니라 그 말 대화할 때 말했던 얘기였어요. 한자가. 알아보시면. 예, 그 그거 포스터에 논란이 있어요, 포스터에 대마를 사랑한 부인. 대바라 사랑하는 유학생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분도 한분 계신데 그분에게 잘된 일이죠. 그래요. 사실 뭐 그런 SD 아닌가? 대바도 있었다고. 잠깐만 두 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혼낸 거예요, 그냥? 시간이 한 2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말하자면은 득세를 했었죠. 그래서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어우동 등등등. 그러니까 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만 나온다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나왔던 작품들 가운데에서 나도양의 이 뽕을 원작으로 했던 이 뽕 시리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원작 소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에로틱한 영화의 일부로 말하자면은 폄하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죄송한데 약간 뽕한 느낌이 저는 희롱봉을 뽕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니 희롱봉을 뽕이라는 뭐 김기현 PD님이 아득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내가 지금 약간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런 영화들만 나온다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런 시기를 거쳐서 얼마 전에 블랙먼이라는 작품으로 정말 노익장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우디 알렌이 뭐 외국에 마틴 스콜세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지영이 있다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쾌거를 또 보여주신 작품으로 지금 1년이 넘어서 컴백을 하신 정지영 감독을 비롯해서 뭐 칠수와 만세의 박광수라든지 아니면 꽃잎의 장선우라든지 어떤 그 반발, 그러니까 80년대 3S 정책으로 나왔던 그 수많은 에로틱한 영화들만 득세를 하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새로운 영화를 해보자. 한국에도 새로운 영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코리안 뉴 시네마라고 이제 그 시기들을 지칭하고 그 감독들을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그 감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90년대 이제 초중반의 일이고요. 그런 감독들의 영향으로 정말 우리나라에도 작품성과 관객들로부터의 사랑을 관객들로부터의 지지를 고루 잡을 수 있는 속칭, 소위 말해서 웰메이드라는 영화들이 전년년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감독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생충의 봉준호,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감독, 정말 너무나 애정하는 박찬욱의 세계, 박찬욱 월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그 김성수 감독의 태양은 없다와 뭐 저기 뭐야 비트 둘 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을 했고 정우성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정우성 배우가 여전히 30년째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화판을 엊그제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영화판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2019년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된 지금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은 박찬욱 월드와 봉준호 월드로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정말 좋은 감독들이 너무나 많이 탄생을 했고 그 감독들의 또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영화판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자양분도 많이 쌓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두 감독의 세계 박찬욱 월드와 봉준호 월드를 대체할 만한 어떤 하나의 어떤 세계는 등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기생충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박찬욱 월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시작한 것부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음번에 우리 그냥 좀 다음번으로 좀 미루도록 할까요? 저희도 다시 오면 가끔씩 부르니까요. 인트로 긴 노래가 있습니다. 전주가 1분이. 전 목색 인생이야. 그래요. 박찬욱의 월드는 아까 이재 PD가 한국 영화 100년을 정리하면서 물론 뭐 60년대, 7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는 못 가지만 적어도 저희가 44, 5살의 아재들로서 저희가 향유했던 80년대 이후의 세상을 이제 말하자면 청춘을 조망을 하신 건데 저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 입장인데 저는 청춘이 아닌 그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저는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사시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 삶의 비나 아니면 삶의 아이러니 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내지는 너무 진정성 있어 지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벌지 못했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봉준호 월드는 그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해부를 하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말하자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박찬욱 월드는 반대로 그렇게 아이러니한 그 삶의 모습 내가 그것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아이러니를 정말 날카롭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원래 삶이란 그런 것이야 라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박찬욱의 그 많은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측면 그 삶이 갖고 있는 그 부조리한 측면을 우리가 결국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을 아마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박찬욱 월드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작품 박찬욱의 작품은 저는 사실은 다 웬만한 작품들 뭐 JSA나 뭐 3인조 같은 초기작들 뭐 심지어 뭐 해는 달이 꾸는 꿈 그런 아주 데뷔작까지도 여러 번 다 봤지만 그 작품 가운데서도 유독 여러 번 봤던 작품이 바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아이리시맨이라는 작품을 다루고 왔는데요. 시네타운 19이라는 팟캐스트에서 거기서 저는 마틴 스콜세지와 로버트 드니로라는 이 페르소나 관계, 이 감독과 이 배우 두 말하자면 환상의 커플, 이 커플들의 이 팔순이 다 되어가서 노익장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이 아이리시라는 작품이 작품의 완성도로 봤을 때는 마틴 스콜세지의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서 가장 말하자면 피라미드 밑바닥에 놓일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스콜세지의 월드의 마무리로서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별점을 5개나 줬거든요. 그런 존경의 마음 그리고 또 그런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사실은 별점 한 3개밖에는 안 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5개를 드렸는데 저는 박찬욱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작품을 막 반복해서 20번, 30번 이렇게 보다 보면서 마틴 스콜세지와 드니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박찬욱과 송강호가 둘 다 말하자면 고기가 넘어서 그 나이가 돼서 어떤 그 인생을 관조하고 인생의 어떤 의미, 참 의미
철학적인 의미를 뿜어내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이 들 정도로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 작품에 그 여러 가지 명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대사가 바로 그 동진이라는 인물, 송강호, 주인공 송강호가 딸을 잃죠. 납치로 인해서, 유괴 납치로 인해서 물론 실수였지만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는데 신하균에게 복수를 합니다. 바로 그 딸아이가 죽은 그 강물 냇가에 와서 복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말해요. 너 착한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정말 악의가 있었던 범인은 아니었고 너무나 불쌍했던 범인이고 사실은 너무 불쌍한 인간이 그보다 더 불쌍한 인간에게 유괴 납치를 벌이고 그 불쌍한 인간이 더 불쌍한 인간을 복수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의 줄거리인데 너 착한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해줘. 라는 이야기를 대사를 내뱉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대사죠. 누군가 상대방이 착한 걸 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난 그 복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네가 날 이해해달라라는 정말 이 삼라만상 세상의 우주의 어떤 비밀스러운 뜻을 마치 간직한 듯한 그런 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이 대사가 상징하는 것처럼 영화 내내 정말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과연 제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산다는 것일까? 라는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생에서 어떤 삶이야말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올바른 삶이고 맞는 삶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찰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물론 이 청춘의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살면서 되게 또 누려야 될 또 아주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것, 멜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년 동안 이어온 이 한국 역사의 한국 영화사, 한국 영화 역사에 있어서 내가 사는 이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인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 어떤 삶의 의미들을 한번 영화라는 그 말하자면 환상의 세계를 통해서 한번 곱씹어 보는 게 저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화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한국 영화의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최근에 중요한 변곡점은 뭐였다고 최근에 뭐 한 50년? 그 30년 내로죠? 쉬려. 딱 한국어로 하면 쉬립니다. 왜죠? 한국 영화의 저는 이제 한국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토대가 다른 뭐 철학적인 문화적인 토대를 이끌어낸다, 수반한다라고 수반시킨다 정확한 표현은 라고 보기 때문에 쉬리라는 영화가 우리도 영화 이것도 돈 쓸 수 있어. 우리도 스타디움에서 초급생 버릴 수 있어. 우리도 폭탄테러라는 거 재현할 수 있어. 보여주고 나왔는데 그 뒤로 굉장히 물질적인 폭이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하나 꼽으라는 시절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마침 또 쉬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마음을 열었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짜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저희는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요. 보면서 상사 뒷담화만 가고 왔습니다. 그 원래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해서 방화. 거기서 방화에서 방은 이제 지방의 방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는 그냥 나라방자. 지방할 때 방자 아니다. 그 곁방이라는 둘 중 누가 한자를 잘합니까? 그건 말해주세요. 그럼 당신이 그러니까 변두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변두리.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하고 처음에 지은 장면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늘 시달리는 게 어떤 변두리에 대한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동양체고 지상체제 이런 걸 늘 추구하는 우리 변두리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방화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고 그냥 한국 영화로 바뀌었거든요. 그 계기가 된 것이 아마 제 생각에도 쉬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한 95년도, 6년도까지만 해도 방화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방은진 감독의 301, 301
방화라고 그랬거든요. 야, 방화부냐? 누가 그렇게 방화부냐?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쉬리를 기점으로 방화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방화라는 말이 사라지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명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김은영 PD는 네, 그 시리가 당시에 35억이라는 순 제작비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7, 8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안짝이었던 상황에서 강재규 감독이 이제 강재규 감독은 원래는 시나리오 작가로 되게 유명세를 떨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수현 씨가 주연했던 뭐 장민 하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박준훈 씨와 이경윤 씨, 오연수 씨가 나왔던 게임의 법칙이라든지 아마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망한 시나리오 작가로 이름을 떨치다가 은행나무 침대로 이제 본인의 연출작으로 굉장히 큰 유명세를 떨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강재규 감독이 말하자면 굉장히 큰 야망을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이 두 분과 저도 동의하는데요. 한국 영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준 인물인데 쉬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 평균 제작비의 5배, 6배를 쏟아붓는 모험을 하게 되죠. 이 작품은 참 안타까운 그 작품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찬욱, 송강호 이 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송강호 씨 연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송강호 씨의 그러니까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송강호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연기력이 너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쉬리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연출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옷을 못 입었던 것 캐스팅이 같아요. 캐스팅. 강재규 감독님 아시나요? 아유, 감독님. 자, 그래서 보는 분들이 계시네. 그래서 행사하는 개그맨들 먹고 사는 거예요. 항상 속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쉬리라는 작품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는 말하자면 산업으로 한 단계 질적인, 양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게 멀티플렉스의 등장이에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리조프토가 단성사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성사에서 서편제가 100만을 넘었다고 막 뉴스에 실리고 신문 일면에 실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는 무조건 단관이었습니다. 한 군데서 상영을 했기 때문에 100만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꿈의 숫자였고 모든 뭐 대통령도 보러 가고 그 당시에 그리고 뭐 모든 각급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가면서 10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는데 100만 맞나요? 30만이나 50만 아니에요? 100만 맞아요. 그리고 볼때 이거 나무위키 대표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러던 것이 이제 시를 기점으로 해서 신미도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천만 영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왕의 남자라든지 그 다음에 최동원 감독의 수많은 작품들 뭐 이런 작품들이 천만 영화를 갈아치우기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코미디라는 장르를 통해서 극한 직업이 1,800만이라는 숫자를 또 기록하는 또 쾌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천만이 너무 우스워져 버린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린 거죠. 한국 영화사 개론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많이 하셨네 보면서. 열심히 하셨네. 확실히 다 나와. 정말 열심히 보더라고. 스티브 다 나와. 자, 혹시 뭐 영화 관련해서 뭐 여기 또 관계자가 계실 수도 있고 영화를 뭐 공부하는 학생도 계실 수 있고 또 영화 배우도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뒤에 보지 마세요. 뒤에 보지 마세요. 자, 혹시 저희에게 뭐 한두 가지라도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시면 질문을 한 2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라도 네, 없으면 뭐 바로 마무리죠. 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했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뭐 영화의 의미, 난 영화를 좋아한다, 뭐 이런 뭐 간단한 소감도 좀. 자, 5세서 안 나오면 끝내는 걸로 합시다. 앞에 손을 드셨습니다. 네. 개구쟁이 이제 PD님 덕분에 저 뒤 강재규 감독을 찾았습니다. 저 뒤 돌아봤어요. 보셨습니까? 보셨군요. 네, 잘 들었고요. 한국 영화 100년이 된 줄 몰랐습니다. 100년까지 된 줄 몰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껏 해봐야 진짜 80년대부터 영화를 좀 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좀 많이 보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 산업 쪽에서 보면 지금 겨울왕국 2 때문에 블랙머니가 거의 잠식되다시피 했고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그 한국 영화 100년에 맞이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극장에서 상영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천만 하다 보니까 스피디하게 이렇게 극장을 거의 그 잠식하다시피 하는 그런 영화 독점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한번 그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이 있는데 문제점도 정확하고 답도 정확합니다. 뭐냐면 법으로 강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쏠림 현상, 문화 콘텐츠는 특히나 우리 그 일타 강사라는 말처럼 문화 콘텐츠는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쏠림 현상을 법으로서 강제하지 않으면 그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가장 돈이 되는 방향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양한 영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관객 점유율이 높은, 좌석 점유율이 높은 영화를 많이 걸 수밖에 없고 좋은 시간대에 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법으로 강제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그러니까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수직 계열화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제작 투자와 배급과 상영이 전부 한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분리해야만 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기 영화를 만들었어. 자기가 투자를 했어. 그럼 그 영화를 많이 배급시키고 많이 상영을 해야 자기들한테 돈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군가의 선의나 아니면 뭔가 관객들의 마음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강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법적 장치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수직 계열화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CGV라는 영화관이 있죠. 근데 이제 CJ 엔터테인먼트라는 또 영화 제작사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CGV 배우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말하자면 다 수직으로 한 계열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작한 작품을 그대로 극장에다가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정재영 감독의 블랙머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써 30여 년 전에 벌써 또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UIP 직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화라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영화를 되게 천시하고 멸시하고 실제로 또 영화의 질이 그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UIP 직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지영 감독이 사실은 그걸로 유명해요. 그 마이클 더글라스의 주연의 위험한 정사가 사용되는 극장에다가 배암을 풀었습니다. 그 명동에 있는 중앙극장 지금은 아마 중앙 시내동 이런 거 네, 그 명동성당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있었던 그 극장에다가 배암을 풀었던 사건인데 사실은 뭐 해서는 안 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영화인들의 어떤 다급함, 고육지책 같은 그런 말하자면 해프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울분이 얼마나 쌓였으면 네. 그런 것들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이렇게 이슈화되고 네.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 과거의 일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게 안 고쳐지는지.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스크린 쿼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조건 예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다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멀티플렉스에 10개의 관이 있고 하루에 6회차 상영을 한다. 예를 들어 60회차 총 상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영화도 40%는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못을 박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다양한 영화들을 접할 수 있고 영화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누리고 싶은 수많은 어떤 문화적인 욕구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 영화가 어떤 자본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단관 상영을 하던 때였고 근데 돈 많은 헐리우드 영화사가 들어와서 이제 직배를 한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급사 그건 사실 영화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의 문제는 어떤 영화 산업이 고도화를 하면서 자본이 집중이 되니까 그 집중된 자본을 굴리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해결할 그때의 그 문제와 지금의 문제는 전혀 달라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있었다. 그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직배사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배급사가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뭐 CJ라든지 아니면 뭐 롯데라든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힘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의 문제하고 지금의 문제는 다르고 지금은 지금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던 거고 그때는 그래서 그 직배를
뭐 스크린 커터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던 건데 지금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고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해 드립니까?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스키장 스키 좋아하세요? 지금 스키장 이제 고사 직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피크를 찍고 거의 뭐 우리나라 출산율 비슷하게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안 가요 사람들 스키를.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안 갑니다.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키장 가면 불인 것 같은 거야. 우리 엄마 아빠랑 갔는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10대 20대들이 진짜 스키장을 잘 안 가요. 그래서 실제 전국 스키장 이용 이 수가 거의 뭐 추락도 그래프 한번 찾아보세요. 극장도 그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 구글 홈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연동시켜서 집에서 깨끗한 화질로 대형 TV 모니터로 만들 보지 굳이 만 얼마씩 하는 거 둘이서 팝콘 사 먹으면 영화 보는데 3만 원, 밥 사 먹고 5만 원, 10만 원 들어가는데 점점 수가 많이 줄고 있죠. 그 전체적인 관람객, 전체 볼륨 수가 줄어드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랑 분명히 결부가 돼서 다른 양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처음에 그 아까 말한 대로 정 감독님이 뱀을 풀 때 뱀을 풀 때 울분이 있었던 그 당시 상황과 스크린 버터 의미와 지금 스크린 버터 의미가 다른 것처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확실한 것은 극장을 찾는 특히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수가 떨어지고 있고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줌마 줄 수 있을까 극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아예 극장의 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 같다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 PD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한 번만 더. 뭐 본인의 의견도 좋고요.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 마지막 질문.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마미손과 매드클라우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사람은 어느 대기실로 갔나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네요.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메일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시네타운 나이트 팟캐스트에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클라우드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출연을 좀 나눠드리는 방법이 있나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감사합니다. 저 정말 질문이 저는 김은중 PD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왜 뱀이었는지 밝혔습니까? 그 이유가? 저기 사건을 겪었는데 왜 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토끼 관객들을 풀이 좀 이상하잖아요. 쫓으려고 했는데 뱀이 사실 가장 무섭잖아요. 실제로. 쥐들 어떻게 쥐들은 좀 궁금한 게 왜 뱀이었을까? 상세 어떤 영화사적인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배양을 풀면 혹시 옛날 땅굴 뭐 이런 거 찍지 않았을까? 우리? 그건 아니고요. 배양을 푸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부군이라는 작품을 찍으셨는데 지리산에서 뱀 먹는 삶이 나옵니까? 뱀 먹는 건 아닌데 지리산에서 굉장히 올로케를 당했기 때문에 네. 배양을 많이 보시긴 했죠. 그때 한 번씩 좀 모으시나? 알겠습니다. 모르는 걸로. 자, 뭐 더 하실 말씀, 뭐 나누실 말씀 없으시죠? 하도 조명이 어두워서 뭐 있습니까? 여기죠. 아, 마지막 그래. 정말 마지막 질문 한번 받고 마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코트를 읽은 우리 관객분께 예. 저희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시네타운에서 아까 얘기하신 가장 보통의 연애 다뤘나요? 혹시? 아니요, 저희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수작이라고까지 평가하시는 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김은종 PD님께.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재 PD님의 그 낭만의 멜로 시기는 예컨대 이정현 감독이 만들었던 뭐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접속, 약속, 편지 등등 이 당시는 사실은 정말 최루성,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그 낭만을 투사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영화계를 주름 잡았다면 어느덧 한 20년이 흘러서 최근에 나왔던 그 가장 보통의 연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삶의 그 찌질함들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연애에 있어서도 찌질함, 살아가면서도 찌질함 그런 것들이 정말 되게 리얼하게 잘 녹아 있기 때문에 2019년도 현재의 어떤 연애의 그 풍속사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잘 봤고 또 두 배우의 연기도 저는 굉장히 또 호흡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올해의 로맨틱 코미디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책 없는 이 낭만의 시기였던 90년대를 돌아보면
때는 그때 사랑의 정, 영화에서 적어도 보이는 표면적인 영화에서 보이는 사랑의 정이 이런 겁니다. 모든 걸 다 건 사랑, 죽어도 다시 없을 사랑 이런 거예요. 하지만 지금 20년 더 이후 지나서 아주 보통의 가장 보통의 연애를 비롯한 뭐 연애 운동 이런 데서 지금 요즘 이제 등장하는 연애 멜로 영화들이 사랑은 뭐냐면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남녀의 눈치 보기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사랑을 더 비루하고 보잘것없다고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영화에 투영되는 그 어떤 양태, 영화가 비추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동안 또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까지 또 와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랑 겨울특강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아마 승우 PD님 이제 곧 떠나실 텐데 네, 마지막 사진 촬영이 아닐까 싶긴 한데 다시 돌아오시죠. 죽지 않으면 오겠죠. 네, 총만 안 맞으면 올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또 울겠어요? 아니에요. 네, 저희 끝나고 여기 바깥에 사인회랑 그 사진 촬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